다시 시작하기. 오늘 들어온 이메일 목록 중 다시 시작합니다 라는 제목이 눈에 띄었다. 어디에선가 내 글을 읽고 가끔씩 소식을 주는 고등학생 기준이의 메시지였다. 원하던 대학에 불합격해서 내년을 기약하고 다시 시작하기로 했고, 그런 저의 결정이 올바른 것이기를 기도합니다. 선생님 격려해 주십시오 라고 적고 있었다. 비장한 각오이지만 어쩐지 자신 없고 슬프게 들렸다. 나는 잘 결정했군요. 나중에 후회하지 않도록 다시 시작해보세요. 오히려 좋은 기회로 삼으세요. 라고 짤막한 답을 적어보냈다. 그러나 사실 지금 기준이에게 그런 메시지는 그저 듣기 좋으라고 하는 립 서비스로만 들릴지도 모른다. 아니 어쩌면 다시 시작할 의도도 필요도 없는 사람의 여유 있는 호기로 생각할지도 모른다. 하지만 오래전 나는 정말 뼈아프게 다시 시작하기의 교훈을 배웠고, 그 경험은 내 인생의 가장 소중한 기억 중 하나이다. 1984년 여름 뉴욕주의 주도 올버니에 있는 뉴욕 주립대학교에서 6년째 유학 생활을 하던 나는 학위 논문을 거의 마무리 짓고 심사만 남겨놓은 채 행복한 귀국을 꿈꾸고 있었다. 지도교수 거버 박사가 워낙 깐깐하고 정확한 분인데다가 논문 주제가 물리적 세계와 개념 세계 사이의 자아여행이라는 너무나 추상적인 것이어서 2년간 그야말로 각고의 노력을 기울인 끝에 어느 정도 만족스러운 논문을 완성할 수 있었다. 그런데 심사를 얼마 안 남기고 당시 LA에 살던 언니가 아프다는 소식이 왔다. 나는 어차피 곧 떠날 것이므로 차제에 기숙사 방을 비우고 LA로 가서 언니와 함께 있기로 했다. 짐을 가볍게 하기 위해 그동안 책상 위에 높이 쌓였던 논문 초고들을 과감하게 다 버리고, 당시만 해도 워드 프로세서가 시작 단계였고 기계치인 나는 모든 작업을 전동 타자기로 해결했다. 내 전 재산, 옷 몇 벌, 책 몇십 권, 그리고 논문 최종본을 모조리 트렁크에 집어넣었다. LA에서 마지막 원고 수정을 한 후 논문 심사 날짜에 맞춰 돌아올 셈이었다. 그러나 내가 LA에 도착하자마자 언니는 한국에 가서 쉬었다 오기로 결정하고 서울로 떠났고, 같은 날 나는 다시 뉴욕행 비행기를 탔다. 케네디 공항까지 마중 나와준 친구는 올버니로 가기 전에 차나 한잔 하자며 나를 그리니치 빌리지에 있는 자기 집으로 데려갔다. 그 친구 집에 들어가서 10분쯤 지났을까? 막 커피를 마시려는데 10살짜리 친구 딸이 들어와 도둑이 차 트렁크를 열고 내 짐꾸러미를 몽땅 훔쳐 달아났다고 전했다. 내 논문, 내 논문. 나는 그 자리에서 기절했다. 어떻게 올버니로 돌아왔는지 기억이 없다. 친구가 함께 와준다는 것을 뿌리치고 깜깜한 밤에 기차를 타고 어찌어찌 기숙사로 돌아와서 방문을 잠갔다. 전화도 받지 않고 아무것도 먹지 않은 채 꼬박 사흘 밤낮을 지냈다. 두꺼운 비닐 커튼은 내가 닫고 간 그대로였고 8월 중순이었으니 무척이나 더웠을 텐데 더위나 배고픔을 느낄 기력도 없이 그냥 넋이 나간 채 침대에 누워 있었다. 그 무거운 책가방을 메고 목발을 짚고 눈비를 맞으며 힘겹게 도서관에 다니던 일. 엉덩이에 종기가 날 정도로 꼼짝 않고 책을 읽으며 지새웠던 밤들이 너무나 허무해 죽고 싶었다. 무엇보다 사랑하는 가족을 떠나 외롭고 힘들어도 논문을 끝내고 한국으로 돌아가는 일만을 희망으로 삼고 살아왔는데 이제 모든 것이 수포로 돌아간 셈이었다. 닷새째쯤 되는 날 아침 눈을 뜨니 커튼 사이로 한 줄기 햇살이 스며들어 어두침침한 벽에 가느다란 선을 긋고 있었다. 그런데 문득 이상한 호기심이 일었다. 잃어버린 논문과는 상관없이 사람의 닷새 동안 먹지 않고 누워있으면 어떤 모습이 되는지, 지금의 내가 어떤 모습을 하고 있는지 궁금해졌다. 어지러움을 참고 일어나 침대 발치에 있는 거울을 보았다. 헝클어진 머리에 창백한 유령 같은 모습이 나타났다. 가만히 내 눈을 들여다보았다. 그런데 참으로 신기하게도 내 속 깊숙이에서 어떤 목소리가 속삭이는 것이었다. 괜찮아. 다시 시작하면 되잖아. 다시 시작할 수 있어. 기껏해야 논문인데 뭐. 그래, 살아있잖아. 논문 따위쯤이야. 선택의 여지가 없어져 본능적으로 자기 방어를 하고 있는 것인지도 몰랐다. 그러나 그것은 분명 절체절명의 막다른 골목에선 필사적인 몸부림이 아니었다.
조용하고 평화롭게 있는 그대로를 받아들이고 일어서는 순명의 느낌. 아니, 예고 없는 순간에 절망이 왔듯이 예고 없이 찾아와서 다시 속삭여주는 희망의 목소리였다. 나는 이제 지구상에 내게 남은 단 한 가지 소유물인 내 손가방을 뒤져보았다. 껌 2개, 조카에게 주려고 LA 공항에서 샀던 레이커스 농구팀 티셔츠, 체크북, 그리고 손지갑 속에 든 $20 한 장이 전부였다. 우선 샤워를 하고 레이커스 티셔츠로 갈아입은 다음 캠퍼스 스낵바에 가서 닭튀김을 한 10조각쯤, 거의 토할 지경까지 먹었다. 그러고 나서 논문 지도 교수인 거버 박사를 찾아갔다. 미리 연락드려 사정을 알고 있었던 거버 박사는 두 팔 벌려 반갑게 맞아주셨다. 오늘쯤 올 줄 알았다. 아닌 게 아니라 웨스트브룩 박사와 함께 점심을 먹으며 영희는 그대로 주저앉을 사람이 아니라고, 곧 올 거라고 얘기했었지. 너는 뭐든 극복하는 사람이니 이제 경험이 많으니까 더 좋은 논문을 쓸 수 있을 거야. 거버 박사는 올버니로 오는 기차 안에서 울다가 잃어버린 콘택트 렌즈를 새로 사라고 $100를 주셨다. 거버 박사의 주선으로 과에서는 다시 강사 자리를 주었고 도서관에서는 잃어버린 몇십 권의 책 반납을 면제해 주었다. 그리고 그로부터 정확히 1년 후 나는 다시 논문을 끝냈다. 15년이 흐른 지금 생각해도 여전히 가슴이 내려앉을 정도로 힘든 경험이었다. 그러나 그 경험을 통해서 나는 절망과 희망은 늘 가까이에 있다는 것, 넘어져서 주저앉기보다는 차라리 다시 일어나 걷는 것이 편하다는 것을 배웠다. 그렇게 우여곡절 끝에 끝낸 내 논문은 이제 반짝거리는 젊은 학자들의 논문에 비하면 내놓을 만한 것이 못 될지 모르지만 맨 첫 페이지만큼은 누가 뭐래도 자랑스럽다. 헌사에서 나는 내게 생명을 주신 사랑하는 나의 부모님께 이 논문을 바칩니다. 그리고 내 논문 원고를 훔쳐가서 내게 삶에서 가장 중요한 교훈, 다시 시작하는 법을 가르쳐준 도둑에게 감사합니다. 라고 적었다. 누군가 지금 기준이처럼 불합격과 실패의 좌절을 안고 다시 시작하면서 슬퍼하는 사람이 있다면 도둑에게 헌정한 내 논문을 보여주면서 인생이 짧다지만 다시 시작하는 법을 배우기 위해 1년은 충분히 투자할 가치가 있습니다. 라고 말해주고 싶다. 20년 늦은 편지. 백조 10. 충남 천안 공원묘지. 지구, 대한민국, 우주. 사랑하는 아버지께. 마치 온 하늘이 조각조각 무너져 내리듯 끝없이 눈이 내리더니 이제는 투명한 햇살 속에서 찰스 강변의 수선화들이 노란 봉우리를 내밀고 있습니다. 아버지, 저는 지금 27년 전 아버지께서 이곳에 머무르시면서 쓰신 책의 제목과 같이 찰스 강의 철새들 중에 하나가 되어 보스턴에 와 있습니다. 그리고 아버지가 사시던 엘머가와 그리 멀지 않은 곳에 작은 아파트에서 이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기억하시는지요? 1980년 겨울 제가 유학 시절 어머니께 드리는 편지라는 글을 코리아 타임즈에 기고한 적이 있지요. 그랬더니 며칠 후 아버지께서 전화를 하셔서 농담 반 진담 반으로 아버지께 드리는 편지는 언제 나오냐 하셨던 거요. 내 편지 잘 받았다 하고 전화해 주실 아버지는 한국에도 이곳에도 안 계시지만 제가 게으름 피우거나 포기하려 할 때마다 안 하는 것보다 늦게라도 하는 게 낫다고 하시던 아버지의 말씀을 기억하며 20년 늦게 이 편지를 띄웁니다. 아버지가 떠나신 지 6년이 되었습니다. 길다고 하면 긴 세월, 이제는 아버지의 사진을 보고도 눈물을 흘리지 않을 수 있습니다. 아버지가 가시고 나서 일주기 미사를 하면서 키스터 신부님이 강론 중에 해주신 말씀이 생각납니다. 이제는 보내드리십시오. 사랑의 기억을 추억으로 남기고 문을 닫으십시오. 아버님은 지금 천국에서 행복하십니다. 그때 저는 신부님이 너무 원망스러웠습니다. 위로를 해주시기는커녕 어떻게 아버지를 보내드리라는 말씀을 하실 수 있습니까? 사랑의 기억을 어떻게 철진한 옷 차곡차곡 챙겨놓고 서랍장 닫아버리듯 할 수 있나요? 그렇지만 아버지, 이제 오랜 세월이 흐르고 나니 저는 그분의 말뜻을 이해할 듯합니다.
보내드리라는 말씀은 물론 잊으라는 말씀이 아니지요. 육체적 존재에 연연하지 말고 미약한 인간적 개념의 시간을 넘어서서 더욱 깊게 영혼의 힘으로 기억하라는 말씀이지요. 사랑하는 사람과 죽음으로 이별할 때 그 아픔은 표현할 길이 없지만 한 가지 위안이 있다면 어쩌면 그 이별이 영원한 이별이 아니고 언젠가 좀 더 좋은 세상에서 다시 만나게 되리라는 기대입니다. 몇 년 전 여름에 LA의 언니네 집에 들렀을 때 우찬이와 함께 어떤 영화를 보았습니다. 제목도 잘 생각이 안 나지만 그 중에 한마디 대사가 기억에 남습니다. 교육을 제대로 받지 못했고 살림도 어려운 미혼모 조디 포스터가 7살 난 천재 아들의 장래를 위해 양육권을 포기하고 아이를 먼 곳에 있는 영재학교로 보내게 됩니다. 어쩌면 이제는 다시 보지 못할지도 모르는 아들을 보내며 그는 평상시에 하룻밤 친구 집에 놀러가는 아들에게 하듯 그래 내일 보자 라고 말합니다. 아들과 헤어지는 아픈 마음을 스스로 위로하기 위해서였겠지요. 그 후 LA에 들렀다 한국에 돌아갈 때마다 우찬이는 내년에 보자는 말 대신 이모 내일 봐 라고 말하곤 합니다. 내일과 같이 짧은 시간 후에 다시 볼 수 있다면 헤어지는 마음이 덜 아쉽겠지요. 삶과 죽음이 끊임없이 이어지는 영겁 속에서 하루는 1년은 아니 한 사람의 생애는 너무나 짧은데 그럼에도 우리는 먼저 이 세상을 떠나는 사람들에게 내일 봐요 라고 말할 수 없는 것인지요. 아버지가 계시는 천안 공원묘지 입구에는 아주 커다란 바윗돌에 나 그대 믿고 떠나리 라고 쓰여 있습니다. 누가 한 말인지 어디서 나온 인용인지도 알 수 없어 그냥 밑도 끝도 없이 커다란 검정색 붓글씨체로 그렇게 쓰여 있습니다. 처음에는 좀 촌스럽고 투박한 말 같았는데 어느 날 문득 그 말의 의미가 가슴에 와 닿았습니다. 그렇습니다. 중요한 것은 믿음입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들이 이곳의 삶을 마무리하고 떠날 때 그들은 우리에게 믿음을 주는 것입니다. 자기들이 못다한 사랑을 해주리라는 믿음, 진실하고 용기 있는 삶을 살아주리라는 믿음, 서로가 서로를 이해하고 받아주리라는 믿음, 우리도 그들의 뒤를 따를 때까지 이곳에서의 귀중한 시간을 헛되이 보내지 않으리라는 믿음, 그리고 그 믿음에 걸맞게 살아가는 것은 아직 이곳에 남아있는 우리들의 몫입니다. 아버지, 이곳에 오고 나서 얼마 후에 거버 박사에게 전화를 했지요. 1950년대에 아이오와 주립대학교에서 아버지를 가르치셨고 퇴임 후 1980년대에는 뉴욕 주립대학교에서 명예교수로 저를 가르치신 선생님 말이에요. 올해 91신데 아직도 정정하시지만 가끔 건망증이 심하세요. 이번에 전화를 드리니까 아주 반색을 하시면서 아 왕로가 오랜만이로구나. 그런데 영희는 죽었지? 하시더라고요. 제가 선생님 이름을 바꿔 기억하시네요 하고 말씀드리니까 거버 박사가 참 그렇지 미안하다. 너희 둘은 모습도 말하는 것도 너무 닮아서 말이야 하셨어요. 모습과 말하는 것은 닮은 꼴이지만 아버지의 재능, 부지런함, 명민함을 제대로 물려받지 못한 저는 아버지가 하신 일, 아버지가 하고 싶으셨던 일까지 모두 담고 싶어 아버지가 보셨던 것과 똑같은 강, 똑같은 하늘, 똑같은 길을 보며 아버지를 생각합니다. 영국 작가 셰뮤엘 버틀러는 잊히지 않는 자는 죽은 것이 아니다 라고 말했지요. 떠난 사람의 믿음 속에서, 남은 사람의 기억 속에서 삶과 죽음은 영원히 연결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다시 뵐 때까지 아버지의 믿음을 기억하며 성실하고 부지런하게 그리고 용기 있게 살아가겠습니다. 내일 뵈어요, 아버지. 보스턴에서 둘째 딸 영희 드림. 이 글을 사랑하는 사람을 하늘나라로 보낸 상처가 아직 아물지 않은 모든 분들께 드립니다. 늦음에 관하여 나는 자주 지각을 한다. 약속에 20-30분 늦는 것은 보통이고 자랑은 아니지만 1시간 가까이 늦은 적도 꽤 많다. 기다리던 사람이 왜 늦었느냐라고 물을 낮추면 이런저런 이유를 대지만 대부분 핑계인 경우가 많다.
회의가 좀 늦게 끝났다거나 막 나오려는데 전화가 왔다거나 때로 좀 더 강도 높은 변명이 필요할 때는 오는 길에 접촉사고가 났다는 거짓말도 불사한다. 물론 진짜 이런 이유들로 지각하는 경우가 있기는 하지만 더 많은 경우 내가 늦는 진짜 이유는 다른 데 있다. 이를테면 늦잠을 잤거나 괜히 가고 싶은 마음이 생기지 않아 미적거리거나 이제껏 하기 싫어 미루었던 일들을 약속 시간 바로 전에 새삼스러운 결의로 시작하거나 또는 TV를 보다가 프로그램이 너무 재미있어서 아니면 재미없어도 참고 이제껏 보고 있던 것이 억울해서 끝날 때까지 보려는 마음에서다. 아니 때로는 잘 늦기로 평판이 나 있는 내가 정각에 도착하는 것이 괜히 자존심이 상한다거나 혹시 상대방이 나보다 늦게 도착하는 것을 미연에 방지하고자 하는 의도도 있다. 자주 늦는 버릇 때문에 간혹 나 스스로 곤경에 빠지거나 남들에게 민폐를 끼치는 적도 많다. 그래서 가능하면 고쳐보려 하지만 워낙 고질적이라 생각만큼 마음대로 되지 않는다. 이런 성향의 원인으로 나는 첫째 유전적 요인을 꼽는다. 약속에 잘 늦는 것은 장씨 가문의 전통이기 때문이다. 원조격인 아버지는 그 정도가 좀 심하셔서 약속 장소와 상관없이 2시가 약속 시간이면 2시쯤에 슬슬 세수를 하기 시작하셨다. 그런데 이 시성을 가진 우리 어머니는 완전히 그 반대이시다. 약속 시간에 꼭 맞춰가야 하는 것은 물론 적어도 10분은 일찍 가서 기다려야 직성이 풀리는 성격이시다. 그런데 유전적으로 늦는 성향이 우성인지 유감스럽게도 우리 6 형제는 모두 아버지 성격을 물려받았다. 그래서 우리는 어렸을 때부터 아버지의 솔선수범하에 늦어도 별로 서두르지 않고 구태의 양심의 가책을 받지 않는 편리함을 함께 익히며 자랐다. 장씨들이 줄줄이 늦는 것을 옆에서 보시는 어머니는 늘 노심초사 애가 타셨지만 그래도 요새는 사위와 며느리나마 모두 당신과 같은 성형이어서 좀 위안을 얻으신 듯하다. 그런데 여기서 명확하게 해둘 것은 늦는 것과 느린 것은 분명히 다르다는 점이다. 즉 우리 아버지와 형제들은 분명히 나와 다른 것이 늦기는 하되 절대로 느리지는 않다는 것이다. 오히려 너무 빨라서 이것저것 많은 일을 하다가 늦는다. 손이 재고 걸음이 빠르고 동시에 여러 가지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내가 늦는 이유는 순전히 느리기 때문이다. 물론 육체적 조건 때문에 느리게 걸을 수밖에 없기도 하지만 걷는 것 외에 글 쓰는 것, 책 읽는 것도 느리고 무슨 일을 해도 신속하게 처리하지 못한다. 어쨌든 그래도 나의 습성을 익히 아는 내 주변 사람들은 모든 일에 내가 늦어도 그러려니 너그러운 마음으로 이해해주고 기다려주기 때문에 이제껏 큰 불편을 모르고 살아왔다. 그제는 내가 오늘 LA로 간다는 것을 알게 된 한 고등학교 친구가 그곳에 사는 자기 동생에게 무슨 물건을 전해달라고 부탁을 해왔다. 내심 귀찮기는 했지만 별로 짐이 많지 않으므로 그럼하고 했고 친구는 오후 4시까지 내 연구실로 오겠다고 했다. 그런데 약속 시간이 30분이 지나도록 친구는 나타나지 않았다. 출국 준비 때문에 안 그래도 바쁘고 여러 가지 정리할 것도 많은데 시간이 갈수록 나는 점점 초조한 생각이 들었다. 1시간이 지나고 전화 연락도 안 되자 나는 은근히 부하가 치밀어 올랐다. 4시간이 어떤 시간인데 그냥 집에서 노는 자기 시간이랑 같아? 없는 시간 쪼개어 기다리는 것인데. 걸핏하면 남을 기다리게 하는 내가 남 기다리는 것은 참지 못하고 야비하게 4시간 따지며 겨우 화를 달래고 있었다. 거의 6시가 되어서야 헐레벌떡 들어온 친구는 미안하다고 100배의 사죄하면서 늦은 이유를 설명했다. 치매에 걸린 시어머니를 모시고 사는데 조금이라도 한눈을 팔면 밖에 나가 길을 잃으신다는 것이었다. 그런데 잠깐 화장실 간 사이에 시어머니가 온데간데 없어지셨고 온 동네를 뒤지다가 무턱대고 찾길로 가는 시어머니를 아슬아슬하게 구해 옆집에 잠깐 맡겨놓고 달려왔다는 것이었다. 아니 정말 큰일 날 뻔했지? 노인네 그렇게 허무하게 가시면 난 어쩌라고. 말하면서 친구는 눈물까지 글썽였다. 머리 빗을 시간도 없었는지 산발을 하고 본인은 모르는 모양이었지만 블라우스의 가운데 단추도 열려 있었다. 그냥 집에서 노는 친구의 치열한 시간에 비해 갑자기 내 시간이 너무 평화롭고 무료하게 느껴져서 한마디 불평도 않고 입을 다물었다. 어쨌든 나는 지금 이 글을 LA행 비행기 안에서 쓰고 있다. 출국일은 부득부득 다가오는데
도무지 무엇에 대해 써야 할지 생각이 안 나서 최후의 순간까지 미루다가 아예 비행기 안에서 쓰기로 작정했던 것이다. 비행기 말이 나왔으니 말하지만 천성적으로 잘 늦는 내게 제일 불편한 게 바로 비행기 스케줄이다. 나의 늦는 습성을 이해하고 기다려주지 않기 때문이다. 오늘도 어머니의 독촉을 못 들은 척 어영부영 시간을 보내다 탑승이 시작된 다음에야 겨우 인천공항에 도착했다. 허겁지겁 수속을 하고 겨우 비행기를 탔는데 문제는 경유지인 일본의 나리타 공항에서 발생했다. 면세점 물건 구경을 한다고 조금씩 걸어가다 보니 너무 멀리까지 왔다 싶은 순간 스피커에서 내 이름이 방송되고 있었다. 시계를 보니 이미 이륙 시간이 지나 있었다. 내 걸음으로 게이트까지 돌아가는 것은 불가능했다. 지나는 공항 직원에게 비행기를 놓치게 되었다고 설명하자 그때부터 마치 나리타 공항 전체가 특공작전에 돌입한 듯 했다. 우선 직원들이 서로 무전기로 연락해가며 나를 휠체어에 태워 게이트로 데리고 갔다. 그러나 비행기는 터미널을 떠나기 위해 이미 브릿지와 연결을 끊은 후였다. 직원 두세 명이 더 합세해서 무엇라고 서로 긴박하게 말하더니 나를 휠체어에서 작은 간이용 의자로 옮겨 앉혔다. 그러고는 두 사람이 양쪽에서 내 의자를 들고 터미널 밖으로 나가 이미 이륙 준비가 끝난 비행기 쪽으로 갔다. 그곳에는 흡사 커다란 기중기와 같은 기계를 실은 차가 대기하고 있었다. 기중기가 내 의자를 허공으로 들어올리자 비행기 옆쪽에 비상문이 열렸다. 의자에 앉은 채 기중기 끝에 매달려 비행기 비상문으로 들어가자 신기하게도 바로 내 지정석 옆이었다. 스튜어디스들의 도움으로 내가 좌석에 앉자마자 비행기는 움직이기 시작했다. 지금은 마치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평화롭게 컴퓨터 자판을 두드리고 있지만 불과 한두 시간 전의 일이다. 그래도 일말의 양심은 있어서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오로지 나 때문에 동분서주하며 복잡한 과정을 거치는 것을 보고 지금 내 마음은 고마움과 함께 이제 다음부터는 절대로 비행기 시간에 늦지 말아야지. 아니 비행기 시간뿐만 아니라 모든 약속에 절대로 늦지 말아야지 하는 결의에 불타오르고 있다. 절대. 이젠 절대 늦지 말아야지. 다시 또 늦으면 사람이 아니다. 헌데 불현듯 아까 서울을 떠날 때 공항 직원이 한 말이 생각난다. 완전히 꼴찌로 오셨네요. 그런데 좌석은 일찍 온 분들보다 더 좋은 데가 되었으니 오히려 늦어서 이득 보셨네요. 앞으로 과연 나는 약속 시간에 늦을까? 안 늦을까? 나도 참 궁금하다. 살아온 기적, 살아갈 기적. 샘터의 오랜 독자들은 나를 기억할지도 모른다. 2003년 12월 아름다운 빛이라는 글로 나는 당시 4년간 연재하던 새벽 창가에서를 닫았다. 그리고 꼭 3년 만에 다시 나타났다. 다시 나타났다는 말을 쓰니 정말 호련히 바람처럼 사라졌다가 불현듯 모습을 드러낸 느낌이 드는데 어쩌면 그건 나의 공백기를 설명하기에 가장 적합한 말인지도 모른다. 3년. 젊은 사람들에게 3년은 인생의 드라마를 창출할 만큼 긴 시간이다. 군에 입대한 남학생이 전역할 만한 시간이고 새 신부가 아기 둘을 낳을 만한 시간이고 신입사원이 잘하면 대리가 될 수 있는 시간이고 그리고 우리 학생들을 보면 누군가를 만나 사랑하고 아픈 이별을 하고 또 다시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고 하기에도 충분할 만큼 3년이라는 기간은 의미심장할 수 있다. 하지만 내 나이에 3년이란 세월은 그렇지 않다. 신상에 무슨 커다란 변화를 기대하기보다 이미 오랜 세월에 걸쳐 설정된 삶의 자리가 그냥 조금 더 깊어지는 기간이다. 조금 더 늙어가서 조금 더 눈가에 주름이 잡히고 조금 더 내 살아가는 모습에 길들여지고 조금 더 포기하고 조금 더 집착의 끈을 놓고 그럼에도 샘터에서 사라졌던 지난 3년 동안 나는 내 인생의 가장 큰 변화를 겪었다. 칼럼을 닫고 나서 얼마 후에 척추암 선고를 받았고 2004년 9월 8일 나의 영명축일에 갑작스레 병원에 입원했고 2006년 5월 도합 24번의 항암 치료를 마칠 때까지 거의 2년에 가까운 시간을 긴 투병 생활로 보냈다. 돌아보면 그 긴 터널을 어떻게 지나왔는지 새삼 신기하지만 이상하게도 나는 지난 3년이 마치 꿈을 꾼 듯 희끄무레한 안개에 휩싸인 듯 선명하게 기억이 나지 않는다.
통증 때문에 돌아 눕지도 못하고 꼼짝없이 침대에 누워있던 일, 항암 치료를 받기 위해 백혈구 수치 때문에 애타던 일, 온몸에 링거줄을 떼고 샤워 한번 해보는 것이 소원이었던 일, 방사선 치료 덕분에 식도가 타서 물 한 모금 넘기는 것조차 고통스러워하며 밥그릇만 봐도 헛구역질을 하던 일, 그런 일들은 의도적 기억 상실증처럼 내 기억 한편의 망각의 세계에 들어가 있어서 가끔씩 구태여 끄집어내야 잠깐씩 회생되는 파편일 뿐이다. 그 세월을 생각하면 그때 느꼈던 가슴 뻐근한 그리움이 다시 느껴진다. 내면의 회벽에 둘러싸인 방 안에 세상과 단절되어 있으면서 나는 참 많이 바깥 세상이 그리웠다. 밤에 눈을 감고 있을라 치면 밖에서 들리는 연고전 연습의 함성소리, 그 생명의 힘이 부러웠고 창밖으로 보이는 파란 하늘 아래 드넓은 공간, 그 속을 마음대로 걸을 수 있는 무한한 자유가 그리웠고 무엇보다 아침에 일찍 일어나 밥 먹고 허둥대며 학교 가서 가르치는 그 김 빠진 일상이 미치도록 그리웠다. 그리고 그런 모든 일상, 바쁘게 일하고 사람들을 만나고 누군가를 좋아하고 누군가를 미워하고 일상을 그렇게 아름다운 일을, 그렇게 소중한 일을 마치 아무 일도 아니라는 듯 태연히 행하고 있는 바깥 세상 사람들이 끝없이 질투나고 부러웠다. 하루는 저녁 무렵에 TV를 보는데 유명한 보쌈집을 소개하고 있었다. 보쌈 만드는 과정을 보여준 다음 손님 중 한 중견 남자가 목젖이 다 보이도록 입을 한껏 크게 벌리고는 큰 보쌈 하나를 입에 넣더니 양 볼이 불룩불룩 움직이게 씹어서 꿀꺽 삼키는 모습을 보여주었다. 상가집에 가면 보통 육개장, 송편, 전 등 자금자금한 음식들이 나오고 상추쌈이나 갈비찜 같은 음식은 나오지 않는다. 거기에는 이유가 있는데 상가집에서 입을 크게 벌리고 먹는 것은 죽은 사람에 대한 예의가 아니기 때문이라고 한다. 미련을 남긴 채 이 세상을 하직하고 이제는 아무리 하찮은 음식일지라도 먹을 수 없는 망자 앞에서 보란듯이 입을 쩍 벌리고 어적어적 먹는 것은 무언의 횡포라는 것이다. 보쌈을 먹고자 입을 크게 벌린 그 남자의 격렬한 식탐, 꿀꺽 삼키고 나서 그의 얼굴에 감도는 찬란한 희열, 그 숭고한 삶의 증거 앞에 나는 지독한 박탈감을 느꼈다. 그리고 마음속으로 다짐했다. 무슨 일이 있어도 바깥 세상으로 다시 나가리라. 그리고 저 치열하고 아름다운 일상으로 다시 돌아가리라. 그리고 난 이렇게 다시 나타났다. 나의 본래 자리로 돌아왔다. 다시 강단으로 돌아왔고 아침에 자꾸 감기는 눈을 반쯤 뜬 채 화장실에 갔다가 밥을 먹고 늦어서 허겁지겁 학교로 가는 내 편안한 일상으로 돌아왔고 이젠 목젖이 보이게 입을 크게 벌리고 보쌈도 먹고 상추쌈도 먹고 갈비찜도 먹는다. 어부라는 시에서 김종삼 시인은 말했다. 바닷가에 메어둔 작은 고깃배 날마다 출렁인다. 풍랑에 뒤집힐 때도 있다. 화사한 날을 기다리고 있다. 살아온 기적이 살아갈 기적이 된다. 사노라면 많은 기쁨이 있다. 맞다. 지난 3년간 내가 살아온 나날은 어쩌면 기적인지도 모른다. 힘들어서, 아파서, 너무 짐이 무거워서 어떻게 살까 늘 노심초사했고 고통의 나날이 끝나지 않을 것 같았는데 결국은 하루하루를 성실하게 열심히 살며 잘 이겨냈다. 그리고 이제 그런 내공의 힘으로 더욱 아름다운 기적을 만들어 갈 것이다. 내 옆을 지켜주는 사랑하는 사람들, 그리고 다시 만난 독자들과 같은 배를 타고 삶의 그 많은 기쁨을 누리기 위하여. 뼈만 추리면 산다. 모르긴 몰라도 글 쓰는 사람이면 누구나 한두 번쯤 잡지나 신문으로부터 내게 힘이 된 말 또는 내 삶을 바꾼 말이라는 주제로 글을 써달라는 청탁을 받았을 것이다. 어려움에 봉착했거나 절망적인 일을 당했거나 누군가 해준 말에 힘입어 다시 일어서거나 새롭게 희망을 찾은 경험담은 독자들에게 유익하면서도 재미있는 읽을거리가 되기 때문에 그만큼 자주 등장하는 주제이다. 실제로 다른 사람이 그 주제에 대해 쓴 글들을 읽어보면
정말 감동적이고 살아가는데 귀감이 되는 좋은 말들이 많다. 하지만 나는 그런 주제에 청탁을 받을 때마다 참 난감하다. 아무리 머리를 쥐어짜도 내게 힘이 된 말이 무엇인지 생각나지 않는 것이다. 내가 힘들고 아플 때 많은 사람들이 나를 위로해 주었지만 구태의연한 말로 듣거나 아예 흘려듣기 일쑤였기 때문이다. 난 애당초 남의 말을 귀담아 듣고 전기에 감전된 듯 아, 바로 이거다 하고 갑자기 희망이 불끈 솟거나 삶의 의지를 되찾을 만큼 그렇게 깨어있는 인간 유형에 속하지 못한다. 그저 무심히 들으며 그냥 그런가 보다. 날 위로하는 말이겠거니 하고 금방 잊어버리곤 하는데 그럼에도 남이 다 갖고 있는 힘이 되는 말이 없다는 것은 학교 다닐 때 친구들이 다 갖고 있는 참고서를 나만 가지고 있지 않은 것처럼 박탈감을 느끼게 했다. 그런데 한 보름 전에 어느 월간지에서 그 주제로 글을 써달라는 청탁을 받았다. 장애 관련 작은 잡지였는데 하도 간곡하게 부탁해서 거절하기가 무엇한 데다가 나름대로 이번에는 기필코 나도 한번 이 주제에 대해 써보겠다고 청탁을 수락했다. 그리고 나서 고민에 고민을 거듭했지만 역시 마땅한 말이 생각나지 않았다. 일부러 다른 사람들의 말을 귀 기울여 들으면서 혹시 저 말이 내게 힘이 되지 않을까 하고 끝없이 자문해 보았지만 결국 답은 별로였다. 한데 며칠 전 차를 타고 가는 바람에 어떤 라디오 프로그램에서 청취자들에게 똑같은 질문을 하고 있었다. 혹시 내게도 힘이 되는 말이 나올까 싶어 열심히 경청했다. 어떤 청취자는 신입사원 시절에 회사에 잘 적응하지 못해 그만두려 했는데 난 너의 가능성이 보이는데 넌 안 보이니? 라는 한 선배의 말에 다시 회사에 남을 용기를 얻었고 또 한 사람은 실직 상태에 있을 때 개구리가 멀리 뛰려면 움츠렸다가 뛰는 거야 라는 말이 너무 고맙고 힘이 되었다고 회상했다. 또 어떤 청취자는 자신이 어떤 일을 했을 때 한 후배가 사람이 되십시오 했는데 그것이 자기 삶의 모토가 되었다고 했다. 사람이 되십시오. 사람이면 사람으로서의 기본이 있는데 그것을 지키며 사람답게 살라는 말이다. 아주 중요한 말이고 좋은 충고지만 사실 나는 그 청취자의 인품에 더 감동했다. 사람이 되라는 말은 지금은 사람이 아니라는 걸 전제로 하는 아주 모욕적인 언사가 될 수 있는데 그것도 윗사람이 아닌 후배에게 그런 말을 듣고도 불쾌해하기는커녕 다시 힘을 얻을 수 있었다면 그 청취자는 이미 다시 사람이 될 필요가 없는 훌륭한 사람일 것이다. 만약 내가 그런 말을 들었다면 너나 사람이 되라 쏘아붙이며 평생 철천지 원수로 생각했을 것이다. 그중 제일 인상 깊은 것은 한 30대 청취자가 한 말이다. 말썽 부리고 방황하던 10대 때 어머니가 부르더니 단 한마디 그냥 그렇게 살다가 죽어라 라고 말씀하셨다고 했다. 그 말이 너무나 무섭게 들렸고 자기의 일생을 바꾼 계기가 되었다고 했다. 그냥 그렇게 살다가 죽어라. 아닌 게 아니라 정말 무서운 말이다. 지금 그대로 아무런 변화 없이 의미 없이 이 세상에 해만 끼치며 살다가 모든 사람들이 박수치는 가운데 죽어버리라는 말이다. 그 말을 듣고 정말 그렇게 살다가 죽을까봐 열심히 노력해서 지금은 버젓한 사회인이 되었다고 했다. 그 어머니는 충격요법으로 아들의 길을 찾아준 셈이다. 다 재미있고 의미 있는 말들이지만 딱히 내게 힘이 되는 말이라고 명명할 만큼 힘이 되지는 않는다. 결국 나는 다른 주제의 글을 써서 잡지사에 주었고 그것이 바로 어제 일이다. 그런데 늘 뒷북치는 것이 내 인생 패턴인지라 나는 오늘에서야 이것에 대해 쓸 걸 할 만한 말을 들었다. 바로 우리 어머니로부터다. 오후에 6살짜리 조카가 뜰에서 놀다가 무언가에 걸려 넘어져 무릎을 다쳤다. 아이가 큰 소리로 울자 동생 부부가 동시에 맨발로 뛰쳐나가 아이를 안고 들어와서는 허둥댔다. 동생은 아이를 꼭 껴안고 어쩔 줄 몰라 눈물을 글썽이고 동생 남편은 당황해서 연고 찾는다고 이리저리 서랍 뒤지느라 분주했다. 그때 어머니가 차분하게 말씀하셨다. 그렇게 야단법석 떨지 마라. 애들은 뼈만 추리면 산다. 뼈만 추리면 산다. 성품이 온화한 어머니에게 어울리지 않는 과격한 말씀이다 싶어 슬며시 웃음이 났지만 얼핏 그것이 어머니의 삶의 방식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아무리 운명이 뒤통수를 쳐서 살을 다 깎아먹고 뼈만 남는다 해도 울지 마라. 기본만 있으면 다시 일어날 수 있다.
살이 아프다고 징징거리는 시간에 차라리 뼈나 제대로 추려라. 그게 살 길이다. 그것은 삶에 대한 의연함과 용기, 당당함과 인내의 힘이자 바로 희망의 힘이다. 그것이 바로 이제껏 질곡의 삶을 꿋꿋하게 아름답게 살아오신 어머니의 힘인 것이다. 그리고 어쩌면 어머니가 무언으로 일생 동안 내게 하신 말씀이었고 내가 성실하게 배운 은연중에 내게 힘이 된 한마디 말이었을 것이다. 이제부터는 내게 힘이 되는 말을 말하려면 나도 할 말이 있다. 그리고 지금 절망스럽고 어려운 처지에 있는 학생이 찾아와 힘들다고 말하면 난 이렇게 말해줄 것이다. 얘, 뼈만 추리면 살아. 살아라. 하고. 내가 누리는 축복을 세워보라. 얼마 전 어느 잡지와 인터뷰를 했다. 최근 몇 년간 나에 대한 기사는 거의 암 환자 장영희, 투병하는 장영희에 국한되어 있어서 그냥 인간 장영희, 문학선생 장영희에 초점을 맞춰줄 것을 조건으로 인터뷰에 응했다. 나는 열심히 문학의 중요성, 신세대 대학생들의 경향 등등을 성의껏 말했다. 그런데 오늘 우송되어 온 잡지를 보니 기사 제목이 신체 장애로 천형 같은 삶을 극복하고 일어선 이 시대의 희망의 상징 장영희 교수였다. 천형 같은 삶? 그 기자의 의도와는 상관없이 난 심히 불쾌했다. 어떻게 감히 남의 삶을 천형이라고 부르는가? 맞다. 나는 1급 신체 장애인이고 암 투병을 한다. 그렇지만 이제껏 한 번도 내 삶이 천형이라고 생각해 본 적은 없다. 사람들은 신체 장애를 갖고 살아간다는 건 너무나 끔찍하고 비참하리라고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다. 이 없으면 잇몸으로 산다는 말이 있듯이 나름대로의 삶의 방식에 익숙해져서 그런대로 큰 불편을 느끼지 않고 살아간다. 솔직히 난 늘 내 옆을 지키는 목발을 유심히 보거나 남들이 장애인 교수 운운할 때에야 아참 내가 장애인이었지 하고 새삼 깨닫는다. 장애인이 되는 것은 신체적 불편 때문이라기보다는 사회가 생산적 발전의 장애로 여겨 장애인으로 만들기 때문이다. 무언가를 못해서가 아니라 못하리라고 기대하기 때문에 그 기대에 부응해서 장애인이 되는 것이다. 하지만 그것은 단지 신체적 능력만을 능력으로 평가하는 비장애인들의 오만일지도 모른다. 서울 명해학교 복도에는 윤석중 씨가 쓴 다음과 같은 시가 걸려 있다. 사람 눈 밝으면 얼마나 밝으랴. 사람 귀 밝으면 얼마나 밝으랴. 산 넘어 못 보기는 마찬가지. 강 넘어 못 듣기는 마찬가지. 마음 귀 밝으면 어둠은 사라지고 새 세상 열리네. 달리자 마음속 자유의 길. 오르자 마음속 평화동산. 남 대신 아픔을 견디는 괴로움. 남 대신 눈물을 흘리는 외로움. 우리가 덜어주자 그 괴로움. 우리가 달래주자 그 외로움. 영어 속담에 내가 누리는 축복을 세어보라는 말이 있다. 누구의 삶에든 셀 수 없이 많은 축복이 있다는 사실을 전제하는 말이다. 천형이라고 불리는 내 삶에도 축복은 있다. 첫째, 나는 인간이다. 개나 소, 말, 바퀴벌레, 엉겅퀴, 지렁이가 아니라 나는 인간이다. 지난주에 6살짜리 조카와 함께 놀이공원에 갔는데 돈을 받고 아이들을 말에 태워주는 곳이 있었다. 67마리의 말이 어린아이 하나씩 등에 태우고 줄지어 원을 그리며 돌고 있었다. 말들은 목에 각기 평야, 질주, 번개, 무지개, 바람 등 무한한 자유를 의미하는 이름표를 달고 직경 5m나 될까 말까한 좁은 공간을 하루 종일 터벅터벅 돌고 있었다. 아, 그 초점 없고 슬픈 눈. 난 그때 내가 인간으로 태어난 축복에 새삼 감격하고 감사했다. 둘째, 내 주위에는 늘 좋은 사람들만 있다. 좋은 부모님과 많은 형제들 사이에서 태어난 축복은 말할 것도 없고 내 주변은 늘 마음 따뜻한 사람들, 현명한 사람들, 재미있는 사람들로 가득하다. 이 세상에 태어나서 그들을 만난 것이 난 천운이라고 생각한다. 셋째, 내게는 내가 사랑하는 일이 있다. 가치관의 차이이겠지만 난 대통령, 장관, 재벌, 총수보다
선생이 훨씬 보람있고 멋진 직업이라고 생각한다. 그것도 한국에서 손꼽히는 좋은 대학에서 똑똑한 우리 학생들을 가르칠 수 있는 게 천운이 아니고 무엇이겠는가. 넷째, 남이 가르치면 알아들을 줄 아는 머리와 남이 아파하면 같이 아파할 줄 아는 마음을 갖고 있다. 몸은 멀쩡하다 손쳐도 아무리 말해도 못 알아듣는 아나무인에 남을 아프게 해놓고 오히려 쾌감을 느끼는 이상한 사람들도 많은데 나는 적어도 기본적 지력과 양심을 타고났으니 그것도 이 시대의 천운이다. 그래서 나는 아름다운 사람들과 함께 내가 좋아하는 일을 하며 이 멋진 세상에서 하루하루 살아가는 축복을 누리며 살고 있다. 얼마 전 다시 본 영화 사운드 오브 뮤직에 대령과 사랑에 빠진 마리아가 그 무언가 좋은 일이라는 노래를 부르는 장면이 있었다. 어린 시절 난 심술꾸러기였고 내 청소년기는 힘들었는지 모르지만 이제 이렇게 사랑하는 당신이 거기에 서 있으니 내가 과거에 그 무언가 좋은 일을 했음에 틀림없어요. 마리아의 논리로 따지면 나도 이렇게 많은 축복을 누리고 살고 있으니 전생에 난 그 무언가 좋은 일을 많이 한 천사였음에 틀림없다. 아참, 내가 누리는 축복 중에 아주 중요한 걸 하나 빠뜨렸다. 책은 아무나 내는 줄 아나? 이렇게 내 글을 읽어주는 독자가 있어 책을 낼 수 있고 간간히 날 알아보는 독자가 선생님 책을 읽고 힘을 얻었어요 라고 말해주는 것은 내가 꿈도 못 꾸었던 기막힌 축복이다. 그러니 누가 뭐래도 내 삶은 천형은커녕 천혜의 삶이다. 속는 자와 속이는 자. 우리 조교가 며칠 전에 좀 황당한 일을 당했다고 한다. 길을 가는데 청년 하나가 좌판을 놓고 손목시계를 팔고 있었다. 예쁜 시계 하나에 오늘만 2,000원이요. 오늘만 2,000원 하는 소리에 동생 것까지 시계 2개를 골랐다. 시계를 받아들고 4,000원을 주자 청년은 눈을 크게 뜨고 24,000원인데 왜 4,000원만 주느냐고 했다. 2,000원이라고 하지 않았냐는 조고의 말에 청년은 당치 않은 소리를 말라며 오늘 12,000원이요 했다는 것이었다. 분명히 2,000원 힘주어 얘기하지 않았느냐고 따지는데 어디선가 갑자기 덩치가 큰 청년이 나타났고 위협을 느낀 조교는 시계 2개가 아닌 1개를 사는 것으로 타협하고 12,000원을 주고 왔다고 했다. 기껏해야 3, 4,000원 하는 시계를 꼼짝없이 12,000원 주고 산 셈이다. 19세기 영국 작가 찰스 램은 인간을 크게 2가지 유형, 빚을 지는 자와 빚을 지지 않는 자로 나누었지만 내가 생각하기엔 속는 자와 속지 않는 자로 나누는 것도 괜찮을 듯 싶다. 내 주변을 보면 좀 어수룩해서 무조건 남의 말을 믿고 잘 속아 넘어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명석하고 눈치가 빨라 여간에서 잘 속아 넘어가지 않는 완전히 변별되는 2그룹이 있기 때문이다. 그렇게 따지면 나는 단연 전자에 속한다. 사람들이 무슨 말을 하면 나는 무조건 믿고 본다. 내 마음이 너무 순수해서 또는 말하는 사람의 뜻을 존중해서가 아니라 천성이 게으른 탓에 저 말이 진짜일까 가짜일까 하고 머릿속으로 계산하는 것이 번거롭고 귀찮아 그냥 믿어버린다. 그러다 보니 아주 사소한 일로 속임의 대상이 되거나 남의 의중을 제대로 간파하지 못해서 큰 실수를 하거나 때로는 우리 조교처럼 사기라는 것을 당하기도 한다. 지난주에는 퇴근하고 신촌 로터리 쪽으로 차를 모는데 연말이라 교통이 복잡하고 승합차 하나가 다른 차들을 비집고 내 옆쪽으로 왔다. 조수석에 앉은 청년이 유리창을 내리고는 이렇게 말했다. 아줌마, 비싼 굴비 그냥 드릴게요. 그냥이라는 말에 귀가 번쩍 트였다. 우리는 신촌 뭐뭐 백화점 납품업체인데 오늘 물건을 내리다 보니 장부에 기록 안 된 것들이 있어서 그냥 가져가는 중이거든요. 우리는 필요 없는데 그래도 버리기 아까우니까 그냥 드릴게요. 나는 어머니가 신정 때 아버지 차례상에 놓을 굴비가 필요하다는 말씀을 하신 것이 기억났다. 굴비요? 공짜라고요? 머뭇거리는 나를 청년은 길 옆쪽으로 안내하고는 큰 나무 상자에 든 굴비 세트를 가져왔다. 아닌 게 아니라 굴비 10마리가 나무 상자에 아주 고급스럽게 포장되어 있었다. 원래 백화점에서 78만 원짜리인데 도로 회사에 갖다 준다고 해서 칭찬받을 것도 아니고 그냥 담뱃값만 받고 넘기려고요. 청년은 한 세트에 8만 원만 받겠다고 했다. 공짜로 준다더니 왜 딴 말 하느냐는 나의 말에 그는 진짜 가격이 10%도 안 되는데 공짜나 다름없죠.
아줌마 일확천금하는 거예요. 라고 하는 것이었다. 결국 나는 굴비 2세트를 15만 원에 깎아 싸게 샀고 그야말로 일확천금이라도 한 듯 의기양양하게 어머니에게 갖다 드렸다. 그러나 웬만해서는 속지 않는 부류에 속하는 우리 어머니는 그 굴비를 보자마자 그건 굴비가 아니라 중국산 부새이며 마리당 4,500원도 안 한다고 하셨다. 굴비가 암만 비싸도 10마리에 78만 원이라는 말을 믿었던 나도 한심하지만 지금 생각해도 모를 일은 그 청년들이 신촌 로터리에 하고 많은 차 중에 왜 하필 나를 따라왔느냐 하는 것이다. 멀리서 보기에도 어수룩하게 보였는지 나를 찍은 그들의 예상대로 제대로 속아준 셈이었다. 며칠 전에는 오전에 중요한 약속이 있어서 시내에 나가는데 초행길이라 택시를 타고 가기로 했다. 집 앞에 서 있는데 빈 택시는 없고 간혹 지나가는 택시들은 이미 꽉 차서 합승조차 할 수 없었다. 약속 시간은 자꾸 다가오고 날씨는 어찌나 추운지 온몸이 얼어붙는 듯했다. 그때 마침 택시 하나가 오더니 내 앞에 섰다. 젊은 기사가 내 목발을 보면서 말했다. 이 손님들 모셔다 드리고 금방 올 테니까 한 2, 3분만 기다리세요. 택시는 골목길로 들어갔고 나는 안도의 한심을 내쉬었다. 그런데 무슨 운명의 장난인지 금방 빈 택시 하나가 오는 것이었다. 순간 나는 갈등했다. 그 차를 잡을지 아니면 나를 위해서 곧 돌아오기로 한 택시를 기다려야 할지. 나는 그 고마운 기사를 기다리기로 하고 빈 택시를 그냥 보냈다. 그런데 5분, 10분이 지나도 택시는 돌아오지 않았다. 15분가량 지났을 때 나는 문득 아차 싶었다. 또 속았구나. 목발 짚고 서 있는 모습이 독특하게 보여서 좀 골탕 먹이고 싶었거나 아니면 그냥 순전히 재미로 거짓말했는지도 모른다. 지금쯤 회심의 미소를 지으면서 다른 손님을 태우고 어디론가 가고 있는 것이 분명했다. 나는 내가 다시 속임의 대상이 되었다는 것에 너무나 큰 충격을 받았다. 왜 나는 그렇게 잘 속아 넘어갈까? 얼마나 호락호락해 보이면 허구한 날 속임의 대상이 될까? 나는 지독한 자괴감에 빠졌다. 중요한 약속이고 뭐고 만사가 귀찮았다. 막 다시 집으로 들어가려는데 택시 한 대가 급하게 골목길을 빠져나왔고 아까 그 청년 기사가 황급히 차에서 내렸다. 아이고 죄송해요. 이걸 어쩌나? 도와드린다는 것이. 청년은 정말 어쩔 줄 몰라 하며 어깨에 맨 내 가방을 들어주었다. 차 바퀴가 얼음 구덩이에 빠진 채 헛돌아 근처 가게에서 뜨거운 물을 얻어다 붓고 나서야 간신히 빠져나왔다는 것이었다. 차에 올라타자 청년 기사가 말했다. 다른 손님들이 차를 잡는데 시간이 많이 지났어도 기다리실 것 같아서 빈차로 왔지요. 왜 내가 기다릴 거라고 생각했어요? 내가 물었다. 얼굴을 보니 그렇게 생기셨어요. 의리 있게 생기셨다고요. 청년 기사가 웃으며 말했다. 의리 있게 생겼다는 말은 사실 어수룩하고 융통성 없게 생겼다는 말을 예의 바르게 한 것인지도 모르지만 난 무조건 그가 고마웠다. 그리고 어떻든 무슨 상관이랴. 어수룩하든 똑똑하든 속고 속이고 빚지고 빚 갚으면서 서로서로 사슬되어 사는 세상인데 얼었던 몸이 녹으면서 내 마음도 녹기 시작했다. 영어에 한 개의 속임수는 1000개의 진실을 망친다 라는 격언이 있지만 어쩌면 그 반대 한 개의 진실은 1000개의 속임수를 구한다가 더욱 맞는 말인지도 모른다. 속이지 않는 자가 한 명만 있어도 속이는 자 1000명을 이길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 오늘 오후 집에 오는 길 빨간불에 정차를 하고 있는데 바로 옆에 선 용달차의 운전자가 창문을 내렸다. 그는 고개를 쭉 빼고 나를 향해 창문을 내려보라는 손짓을 했다. 길을 물어보려는 줄 알고 창문을 내리니 그가 큰 소리로 말했다. 아줌마, 굴비 좋아하죠?